김병민 최고위원 모시고 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여기 고성국 TV를 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열렬히 성원해 주셨고 그 덕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무려 2등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한테 짊어진 무거운 짐이라는 건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한번 성공시킬 수 있게 힘껏 안정적으로 일하고 내년 총선 압승 가져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8일 인천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죠? 예, 전당대회가 딱 발표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최고위원 후보가 총 8명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가나다 순번에서 제일 앞번이라 아하. 저부터 근데 이게 오기 전까지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들고 들어와서 딱 첫 번째 발표를 하는데 김병민하고 그 14만 몇천 표를 발표하고 네. 16점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발표를 하는데 순간 머리가 좀 멍해졌습니다. 계산이 잘 안 돼서요. 이게 당선권인가 표가 좀 부족한가 계산이 안 돼서 제가 약간 멍한 표정으로 있어서 사람들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했는데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모습을 이제 쭉 지켜보니까 그제서야 좀 만면의 미소가 띄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은 성적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발표됐을 때는. 아이고 그래요. 아주 선전하셨어요. 네. 우리 애들이 셋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애들 뭐라 그래요? 최고위원 돼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 너무 늦게 들어갔고요.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선거가 끝났으니까 아빠 좀 놀아줄 거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일이 더 많아서 아직은 뭐 아이들이랑 많이 놀지 못하지만 시간을 좀 내서 더 많이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유정의 미를 잘 거뒀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요. 네. 우리 후보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실제 전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완주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여론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이번 지도부 구성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찍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겠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까지. 그래도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 100% 투표였지만 아마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가 어떤 수치로 득표됐는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흥행에 성공했고 또 선거에 낙선한 분들까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정부 성공할 수 있는 지도부가 꾸려졌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당대회 괜찮았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네.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했다 또는 멋있었다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제일 아찔했던 건 누가 뭐래도 여론조사겠죠. 그 여론조사가 응답률 1% 2%입니다. ALS 조사이기 때문에 또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추세를 좀 맞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몇몇 중에 대결 구도들이 성립이 되니까. 근데 최고위원은 8명 후보가 나와서 그중에 1인 2표가 행사되는데 이 여론조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론조사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었지만 또 여론조사에 항상 제가 4등, 5등에 나오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반드시 김병민은 도와줘야 된다. 사실 그런 분위기를 우리 고성국 선배님께서 이 고성국 TV에 제일 먼저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떴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뛰는 사람 후보에 대한 그 평가를 당원분들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그날 저녁에 논평을 할 때의 제목이 국민의힘 당원은 위대하다였습니다. 이번 결과가 정말 당심을 멋지게 잘 표현한 그런 그 전당대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제 지도부가 이제 선출됐고 그리고 회의가 여러 차례 이미 있었잖아요. 네, 2차례 있었습니다. 호흡이 잘 맞아요? 지금까지는 꽤 괜찮던데요. 제가 지도부 구성되고 난 다음 황금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뭐 지역별로 누가 이렇게 딱 짜서 안배를 한 것도 아니지만 영남권의 김재원 의원, 네. 호남의 조수진 의원, 그 서울 수도권에 제가 있고 네. 평양에 태영 의원까지 전국 분포가 돼 있고 네. 세대로 치게 된다면 30대의 장해찬, 40대의 저 김병민, 50대의 조수진, 또 60대의 이제 그 김재원 의원이 아마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될 겁니다. 50대 후반이죠. 네, 아직? 쭉 이어질 수 있는 구도가 네. 돼서 전체적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고 네. 서로를 존중하면서 일단 지도부가 열려서 서로 막 다른 소리를 제각각 내면 안 되거든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일단 원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대표 선출 직후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와 만났고 황교안 후보와 만났고 오늘을 이명박 대통령 예방했고 그랬죠. 예. 김기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옆에서 보는 김기현 대표는 네.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막 빛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텐데 네.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빛나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다 함께 하나 될 수 있으면 사실 선거 때 땅 문제 때문에 황교안 후보 얼마나 세게 공세를 취했습니까? 네. 근데도 가서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또 얼마나 껄끄럽고 불편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집권당의 대표인 만큼 민생 문제에서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품이 넓은 모습 보여주고 싶으면 좋겠다는 또 국민적 바람이 있는 만큼 가서 만나갖고 여러 얘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얘기 잘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맨날 욕만 하면서라고 또 김기현 대표에게 이렇게 약간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 네.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습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도 차분하게 잘 진행해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재명 너 상대는 나다. 자꾸 대통령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정확하게 그 마음을 꿰뚫는 것 아닙니까? 아니 네, 멀리 가지 마라. 네. 그래요. 예. 자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이 다둥이 아빠 김병민 최고위원님 앞으로의 정치 행보 기대와 응원을 함께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슈퍼챗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군의 부사, 전화번호 못 적었다고 다시 알려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그 당직 인선이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졌잖아요. 예. 그 당직 인선은 뭐 대표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됩니까? 협의를 하죠. 네. 네, 일단은 중구난방으로 다 늘어놓고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 순간부터 언론에 엉뚱한 얘기들이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의중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네. 대표가 진지하게 숙고한 다음 인선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최고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비토하게 되면 사실상 인선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의권을 갖고 있고요. 네.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 했던 당직 인선에 대한 또 당을 이끌어가는 그 표현 하나를 질서 있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 표현에 꽤나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안정을 택했던 당원들의 당심이 이번 지도부를 선택한 만큼 정말 대통령실과 우리 당 그리고 당내 구성원들까지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코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 다양한 목소리들도 함께 우리 당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 지금 그런 당직 인선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민영삼 그 후보, 민영삼 후보가 홍보 본부장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총장, 부총장, 대변인 여기가 이제 가장 시급한 당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선이 됐고 내일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직 기타 당직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예측하는 보도. 기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황상혁님이 아미고 회원 가입하시면서 김병민 최고도 변치 말고 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네. 저도 회원 가입을.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이 월요일 날 저녁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분위기 아주 좋았다 그러던데. 네, 이제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 전당대회가 워낙 국민적 흥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대표, 최고위원, 또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까지 다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방일 일정들이 네, 계획되어 그렇죠. 있기도 예. 하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여당이고 정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힘껏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그 반도체 관련 법안 얘기도 회자가 되긴 했는데 이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졌고 같이 손발 맞춰서 힘껏 일해서 국민적 여론을 끌어올 수 있다면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이어도 민주당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총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네. 그 모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월 2차례 네. 정례 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대통령실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발표 제가 했고요. 그래. 그러셨구나. 예. 그날 이제 대변인이 참석하지 않아서 끝나고 난 다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날 만찬에 있었던 브리핑을 제가 밤 10시에 국회 소통관에 가서 브리핑을 했고 네. 전 분명히 월 2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분들이 제 발음이 안 좋은지 월 1회로 썼다가 2회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한 달에 2번 정도를 당대표 대통령 간의 이 만남을 통해서 네. 많은 일들을 조율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비판하는 분들은 뭐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정부가 모든 거 다 쥐고 흔드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소통의 가장 핵심인 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민심을 알 수 있는 당대표가 네.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께 실시간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한 가지 그날 만찬에서 나왔던 일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내각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님 앞에서는 막 하다가 우리 정치권 와서는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왕왕 그래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 2회를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면 네. 내각에 있는 인사들도 오직 대통령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당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민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면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월 2회 그것도 뭐 첫째, 셋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 네. 상당히 좀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월 2회 회동을 정례화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두 가지 점을 논평하면서 지적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한테 또 정부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김기현 대표한테 이야기를 모아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함부로 아무나 막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에 2번 정례적으로 김기현 대표만 만나니까 김기현 대표가 창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힘이다. 그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야당도 이제는 대통령도 제대로 못 만나는 여당 대표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대통령 직접 만나야 되겠다, 이런 소리 못 한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의 상대는 그럼요. 김기현 대표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 결정이겠지만 적어도 이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예, 그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날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 하셔도 괜찮을 만한 무슨 그런 좋은 얘기들이 혹시 또 있었습니까?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2시간 반 정도 시간이었고요. 네.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사님 논평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 북한 간첩 네. 관련된 얘기를 한참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안보에 관한 얘기들도 좀 있었죠. 특히 태용호 의원이 있으니까 주제는 자연스럽게 또 북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가 있기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이 세상에 간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들을 최근 나오게 되는 보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2019년도에 저도 유튜브를 열어서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사실 유튜브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 보수? 좌우를 가리지 않고 들어와서 이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를 냈고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한참 했던 게 2019년 여름이었고요. 네, 그해 가을에 10월 개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어쩐지 그때도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댓글이 이상하게 달리고 뭐가 막 메시지가 나가면 자꾸 노란 딱지가 붙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처럼 이루어졌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오늘 이제 뭐 내일 저희가 최고위원회 하면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세게 좀 언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치는 행위들 네.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런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만찬에서도 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공유했다라는 점도 함께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세요. 예,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그냥 문재인 이재명 세력한테만 탄압받은 게 아니고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공격받았다. 이 점이 좀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미라님, 김병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요. 예, 적응의 달인님이 김병민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좌파들과 열심히 싸워주세요. 제가 좀 투쟁 좀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많고 또 믿을만하다고 하는 그런 주문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하시나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채널이 있어서 20만 구독자가 넘게 있는데 네. 제가 사실 대통령 선거 대변인 하면서부터 유튜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공격거리들을 계속 찾을 텐데 예. 대변인이 나가서 이제 하게 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여나 실수가 될까봐 싶어서 네. 그때 좀 안 하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활성화를 좀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북한 지령 받고 엉뚱한 짓 하지 못하게 더 강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의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자 2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연료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김병민 TV입니까? 맞습니다. 김병민 TV. 김병민 TV 여러분 좀 댓글창으로 저희가 주소 고정해 놓을 테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최고위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자유파 유튜브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또 내년 총선에 또 국회의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 활동에서도 사실 유튜브 활동이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서 예, 김병민 TV 들어가셔서 좀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총선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총선 뭐 말을 먼저 하면 될 것도 잘 안 되니까 뭐 몇 석 하겠냐 이런 말씀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기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국면에서. 네. 그러니까 자꾸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여기에 탄탄한 안정감을 가져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지도부를 선택해 준 당원들의 표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당내 안정이라는 것은 그 집안이 서로 엉뚱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막 지지고 볶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 국민들이 아유 저거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데 무슨 국정을 이끌어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탄탄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단결해야 된다. 네. 이거를 끝까지 그 기조를 잘 이어가야 됩니다.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은 존중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전체적인 기조에서 더 큰 뭔가 이 당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상황으로 탄탄한 질서를 가져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 수도권에서의 의석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예. 제가 있는 광진구 갑 지역
여기에서 당선이 되면 과반이 됩니다. 예. 제가 있는 지역에서 떨어지면 과반이 안 됩니다. 저런. 역대 선거를 비교해 보면 예, 저희 예. 동네가 그 정도의 캐스팅 보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과반 의석을 했던 지가 워낙 오래여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네. 일단은 수도권에 우리가 표 분석을 잘 해보면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전략적인 요층지 지역들이 아하. 수십 곳이 나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골몰한 고민들을 갖고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그들을 지원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에 관한 얘기였고 세대별로 이 40대를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던 때 세대 포이론이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30, 40대 버리고 어차피 안 되는 표니까 이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20대, 30대에서 끌고 들어가서 포위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네. 실질적인 표 분석 결과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대가 국민의힘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하지만 저도 40대이고 네. 아이를 키우는 아빠기도 하면서 실제 국민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보 보수에 관한 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30대, 40대, 50대의 부동층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예. 이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매달 성과를 보여주는 것, 정부에만 기대고 의존하지 않고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갖고 제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사실 선거에서요, 포기해도 괜찮은 표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선거하지 말자는 거죠. 아, 맞습니다. 아니, 네. 포기해도 괜찮은 표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100% 상대를 찍을 거야. 그 한 표를 공략하면 그쪽으로 갈 한 표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두 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500표, 1000표, 뭐 많아야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한 표 한 표가 다 승부와 직결되잖아요. 네. 포기해도 좋은 표 없습니다. 중도표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 좌쪽이라고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재명이나 저 개딸들 저 횡포 부리는 거를 보면 정남이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 쪽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만 줘도 작은 이유라도 하나 줘도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공천해서 그것이 좋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정책 한두 개가 그들을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는 그 이유와 명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저희를 안 찍는 사람들에게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고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민주당이 자꾸 퇴행하게 되면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기 네. 때문에 진짜 박사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마지막 한 표까지 긁어 오겠다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것들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내홍 상황이 조만간 정리될 것 같진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들도 다 뭐 20년, 30년 정치한 자들이 있는 데니까 야, 아무래도 내년 선거는 우리가 쉽지 않아. 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169석이야. 정의당까지 합치면 175석이야.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총선 전에 다 해쳐야 돼. 이렇게 계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곡관리법이니 뭐니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재명 방탄은 방탄이고 네. 지것들이 밀어붙여야 될 건 지금 다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지역이 이제 조만간 전쟁터가 되겠지만 총선 전쟁터가 되겠지만 그 전에 좌파들이 밀어붙일 이 의회, 여의도 국회가 먼저 전장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 지도부의 어떤 대응도 중요하고 원내 지도부의 대응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 원내 지도부가 이제 곧 구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나름 대국회 전략 같은 거, 네. 국회에서의 좌파들의 이 폭거를 어떻게 저지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된 법안에 대한 네. 우리 대통령실 만찬에서 나왔던 얘기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민주당이 반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이 법안을 반대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미치게 되는 여론의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슬그머니 돌아서서 네. 정부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의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방 처리해봤던 결과 완전히 민주당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대차 3법 아닙니까? 그때에도 한 일주일이 채 안 걸렸을 겁니다.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기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을 다 민주당이 떠안게 돼서 그 부동산 문제로 거의 대통령 선거 패배까지 가게 되는 급행 열차를 타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지층들을 단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기 위한 법안들이 밀어붙이겠습니다만 그 지지층만 갖고 선거 못 치릅니다. 결국 전체적인 여론의 국면에서 문매를 맞게 된다면 급하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여론전에서 앞서갈 수 있는 힘이 결국 여당에겐 필요하고 정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른바 홍보, 정치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선전, 선동 등에 대한 이런 국민적 홍보를 정부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민적 중도층의 마음까지 끌어올 수 있는 대여론전에 최선봉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저희 지도부뿐 아니라 이제 곧 만들어지게 될 원내 지도부가 어떤 분들이 구성될지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힘을 여기에 모든 총력을 남은 한 해 동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우리 쪽 악재,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도 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악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그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은 진짜 악재였는데 네. 그 하루 만에 어쨌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진화했죠. 예, 어쨌든 진화가 됐어요. 후폭풍은 좀 있지만. 근데 이제 엊그저께 고용노동부 발표. 네. 아니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52시간을 69시간으로 그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처럼 이게 알려지는 바람에 전달이 완전히 잘못됐죠. 그렇잖아요. 그 네. 대통령이 막 그 강하게 질타를 할 정도로. 네. 그럼 이게 아까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이런 식의 사달이 자꾸 난다면 수습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네. 떠안아야 되고 대통령실이 떠안아야 되고. 적어도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네. 한 달에 2번 정도의 정례회동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 사안이 되는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내용들을 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 법안 그리고 정책들에 대한 처리 등이 올라오게 될 텐데 대통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요도 빈도에 따라서 소화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이제 참모진들이 잘 조정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아마 제가 보는 대통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정말 네. 국가적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렇죠. 고민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고 절차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전에서 젊은 세대들 특히 사무직 등에 대한 이 반발성 여론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MZ세대 노조가 중요한데 MZ세대 노조가 주로 사무직 노조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받으니까 네. MZ세대 중에서도 또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52시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 자율근로를 좀 할 수 있게 해줘서 여기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조율을 가장 정확하게 국민적 마음을 끌어내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로 치환하고 국민들 설득을 하는 것 이게 네. 이제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내에서는 이걸 제일 최전선에 사는 사람이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네.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아무튼 총 집중하겠습니다. 그걸 스핀 닥터라고 그럽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네. 그걸 그냥 대변인은 어떤 면에서 공식 입장 발표고 네. 그걸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 네. 예. 저는 이게 총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일 거고요. 그 전까지는 결국은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과 저 종북 주사파 세력 사이의 공중전 아닙니까? 네. 저쪽은 공격하고 우리는 방어하는 식의 공중전일 텐데
사실 저쪽이 헛방을 계속 치기 때문에 엎어치기로 제대로 한 판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많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실수가 나면 즉각 진화해야 되는 아주 네. 기민한 대응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조직 구성상으로는 정책위 의장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걸 정말 대중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정부 섹터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가 어려워요.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죠. 근데 왜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좋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말로 가장 쉽고 간결하게 한 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책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비상경제 회의가 오전에 생중계가 쭉 됐는데 네. 장관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한 방에 딱 와닿을 수 있는 귀에 걸리는 말들 이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일들을 정부 섹터에서 좀 부족하다면 그걸 다시 끌고 와서 정치의 언어로 한 번에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네. 저희 국민의힘의 역할이니만큼 저도 제가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 중에 그 역할도 하나 그래요. 추가되어 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고위원이지만 최고위원 대변인이다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에 그런 아주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이런 이 패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퇴출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방송국 접수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이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또는 균형은 맞출 수 있도록 퇴출됐던 우리 자유파 진영의 패널들도 좀 다시 좀 복귀가 되고 그리고 적어도 정당한 몫의 발언권은 우리 네. 자유파 진영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균형을 잡는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총선 전에 공준전 시기에 좀 빨리 네. 이것들이 좀 잡혀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예, 네.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이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와주신 마음 잊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 정말 제대로 승리하고 또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 주신 분들이 보내주신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성국 TV에서 정말 마음 담아 응원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큰절을 하셨네요. 여기 오늘 대담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고성국 TV에서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과의 특별 대담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시청하셨어요. 예, 지금 끝나는 시간 12,300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예, 만만 캠페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아미고 회원들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2027년 대선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까지는 가야 될 길이 아직 한참 멀다. 여러분들의 이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호소를 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과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